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형의 어지럼증 상담소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제발 이 병만큼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뇌졸중, 흔히 중풍에 대해서 어지럼증 관점에서 뇌졸중성 어지럼증, 즉 혈관성 어지럼증을 시사하는 어지럼증의 특징과 그 예방, 대책, 관리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슬라이드를 함께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임상적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입니다. 실제 신경과 외래 오시는 우리 환자분들이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 어지럼증이고, 특히 75세 이상 우리 노인 인구에서 1차 오르기안에 찾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입니다. 또한 아마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한 반수 정도가 어지럼증을 경험할 만큼 어지럼증은 흔하고, 최근 또 여러 연구에 의하면 전 국민의 3명 중에 1명꼴로 평생 살면서 어지럼증을 경험한다 할 수 있을 만큼 어지럼증은 흔합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 연간 우리나라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는 의료 비용이 약 5,500억 정도, 엄청나죠? 우리는 이제 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아마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어지럼증으로 인한 의료 비용이 2배, 3배 이상 증가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두통과 어지럼증은 아주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노년층에서는 낙상, 사실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서 넘어져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넘어지면 낙상이 되고, 그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 특히 이런 대퇴골과 골반 같은 뼈에 골절이 일어나면은 누워 계셔야 되겠죠. 어르신들은 자기 발로 못 걷는 순간에 면역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누워 계시면 가래도 채이고 욕창이 생기고 장기간 누워 계셔서 폐렴도 오고 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지럼증은 대부분 어지럼증 자체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뇌졸중을 제외하고는, 그 결과, 그 마지막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낙상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위험 결과가 낙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바로 그 유명한 뇌졸중, 건강의 적색신호. 우리가 흔히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통, 말이 어둔하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하면 누구라도 쉽게 이것이 뇌혈관 질환을 알 수 있는데, 어지럼증 외에는 다른 어떠한 증상도 없이 오로지 어지럼만 5분, 10분 이내에 있다가 전격적으로 사라지는 경우, 이것이 과연 혈관 질환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더 어지럼증을 조금 더 알고 혈관 질환을 빨리 알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런 뇌졸중, 즉 중풍을 알리는 경고 증상으로서의 어지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늘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박이 있고 수박의 씨가 있는데, 어지럼증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공감 능력, 즉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경청의 자세로서의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세밀한 병력 청취에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검사보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세밀한 병력 청취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지럼증의 재구성이라는 말을 썼죠. 아마 2000년도 초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아주 히트쳤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어지럼증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대체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급성기 어지럼증이 조금 좋아지고 나서 외래에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전에 그 어지럼증이 무엇인지를 이틀 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 이틀 전에 있던 그 어지럼증이 의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즉 어지럼증이 재구성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정확한 진단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청의 자질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공감 능력, 그것을 기본으로 한 어지럼증 재구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어지럼증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증이냐, 아니면 움직이는 느낌이 없는 어지럼증이냐,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어지럼의 지속 시간이 초단이냐, 분단이냐, 시단이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지럼증의 발생 상황이 머리 움직임이 동반된 상황, 즉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자려고 누울 때, 자고 일어날 때 등과 같은 두부 움직임이 발생할 때 생겼느냐, 아니면 이렇게 식사하는 도중이나 저처럼 오는 강의하는 도중 별로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 생기느냐, 그게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어지럼증과 함께 동반 증상, 오심, 구토, 청력장애, 기먹먹함, 이명 같은 어떤 증상이 같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 환자한테 잘 물어보는 것, 이 물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이런 신경학적인 진찰을 통해서 의사가 어느 정도 어지럼증에 대한 어떤 그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겠죠.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어지러울 때는 눈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것을 안구진탕, 안진이라 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정이란 말은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평형신경을 전정신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형,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의 기능을 보는 게 전정기능검사, 흔히 안경소가 하는 비디오 안구운동검사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는 주관적인 증상을 객관적으로 원인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디오 안구운동검사를 포함한 전정기능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정기능검사를 한 뒤에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머리, 뇌에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때 MRI를 찍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 어지럼증을 느끼고 바로 MRI 찍어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의사와의 어떤 세밀한 병력 청취 뒤에 전정기능검사와 함께 그 결과값이 어지럼이 중추신경계, 즉 브레인, 머리에 문제 있다고 생각될 때 세 번째 단계로 MRI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능과 이런 형태에 대한 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게 수박입니다.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수박에 씨앗이 보이죠. 씨앗이 보이고 잘 익은 부위와 좀 덜 빨간 부위가 보이는 이런 수박의 형태를 보는 것은 MRI입니다. 형태적 관점에서 뇌를 보는 것이 MRI라면 이렇게 잘 익은 부위도 실제 우리가 먹었을 때 맛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박의 기능적인 입장에서 기능을 보는 것은 전정기능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RI에서 뇌 기능, 아무런 형태의 뇌 종양, 중풍이 없다 해서 그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검사를 통해서 가장 어지럼증 진단이 이런 전정기능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런 수박의 씨와 빨간 부위와 그 당분이 많은, 즉 당근은 기능적인 측면과 형태적인 측면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려고 이 수박 사진을 실었습니다. 즉 어지럼증 진단이라는 건 결국은 의사의 공감 경청 능력을 바탕으로 한 어지럼증의 재구성, 그리고 이에 대한 안구운동, 즉 안진, 눈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비디오 안구운동 검사,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MRI를 찍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지럼증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사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들끼리 한 농담으로 어지럼 환자 때문에 나도 어지럽다 라는 말을 할 만큼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어지럼증의 원인,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실제 어지럼의 진단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복부 초음파와 복부 CT를 찍으면 알 수 있지만 어지럼증의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귀입니다. 귀 안에 있는 속귀, 여기 있는 노란 거는 대표적인 병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귀 안에 있는 대표적인 병인 이석증. 그러나 이런 소뇌와 이 뇌줄기, 흔히 뇌간의
포함해서 이런 그 머리에서 오는 뇌졸중. 그래서 어지럼 영역은 귀와 머리가 있지만 또 일반인들 잘 모르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불안, 우울 같은 시민성 어지럼은 심리적인 측면.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의 원인이 심리적이라는 것을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지 있지만 실제 많은 경우의 어지럼증은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 같은 자율신경, 또한 눈이 안 좋아도 어지럽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안경 도수 안 맞으면 어지럽잖아요. 또한 끔끔한 길에 눈 감으면 더 걷기가 어렵고, 또한 심장질환이 있어도 어지럼으로 첫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경쇠, 그 무서운 협심증이 어지러우면서 그 땀이 나는 것을 주소로 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다는 것은 실제 머리에서 발가락 끝까지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다 어지럼증이 올 수 있다 할 만큼 매우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의미의 어지럼증이 표현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지럼증을 쉽게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뇌와 이런 숨골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성 어지럼증이라 한다면, 시민성 어지럼증은 그렇지는 않고 머리가 어찌라고 맑지 않고 붕 떠는 느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의 결이 다르고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지럼증의 품격, 어지럼증의 격조라 할까, 이런 어지럼증도 여러 가지 유형의 어지럼증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어지럽다는 단어, 디즈니스 안에는 뭔가 주위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어지럼증, 이것을 현훈이라면 현훈, 주위가 움직이든지 내 자신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어지럼을 현훈. 두 번째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이 아득해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걸 실신성 어지럼이랍니다. 실신성 어지럼. 특히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 일어날 때 어찌라고 쓰러질 것 같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맑지 않은 느낌, 뭔가 띵하고 앞이 컴컴하고 쓰러질 것 같고 아득해지는 느낌, 흔히 현기증이라 하죠. 이게 심해지면 실신, 졸도를 합니다. 또한 그런 것은 아닌데 머리가 어찌라고 맑지 않고 뭔가 무겁다. 걸어다니면 뭔가 몸이 흔들거리는 느낌이고, 어떤 경우는 붕 뜨는 느낌, 어떤 경우는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더욱더 허둥대고 어지럽다, 맑지 않다, 띵하다, 무겁다. 어떤 경우는 마치 진흙밭을 걷는 것처럼 발이 땅으로 쑥쑥 꺼진다. 이런 경우는 어떤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환자들이. 그런 다양한 종류의 어지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시민성 어지럼죠, 시민성. 또한 어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말이 어둔하고 손가락 운동 같은 아주 정교한 손 움직임이 부족한 것, 이건 주로 손에서 오는 실조. 그래서 어지럽다는 단어는 현웅과 실신성 어지럼과 시민성 어지럼증, 그리고 이런 실조 등 같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럽다는 의미 안에서 환자가 말하는 어지럼증이 어떤 의미인 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 어지럼증의 육화 원칙에 맞춰서 어지럼증의 재구성이 머리에 그려지고 그걸 어지럼증의 재구성이라 합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어지럼증 검사를 하는, 이것이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 의사도 어지럼증 환자 보면 의사도 어지러진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중에도 이런 머리 안에 흔히 숨골이라 하죠. 뇌간, 이 뇌줄기와 소뇌 쪽에 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 사실 모든 종류의 어지럼증은 뇌가 다 인지합니다. 이런 말초, 귀에서 오는 이 세방골이관하고 이석기관에서 오는 이 어지럼 신호도 결국 머리 쪽으로 오죠. 뇌줄기, 소뇌로 오고, 이 뇌줄기와 소뇌에서 다시 뇌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든 이석증이든 어떤 종류의 어지럼증이든 간에 그 어지럼증을 인지하는 것은 우리 뇌뇌의 역할이고, 주로 우리 머리의 어느 부위에 와도 어지럼증은 다 올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뇌줄기, 흔히 숨골이라 합니다. 숨골, 소뇌 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지럼증이 자주 오고,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든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자세 불균형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드물게 대뇌 문제가 있어도 어지럼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실 어지럼증의 감별 진단의 최후에 보르는 머리 안의 문제를 반드시 감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어지럼증은 아무리 생겨도 그것이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뇌의 문제는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위험하죠. 뇌의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이고 혈관 질환이죠. 이런 숨골, 뇌줄기와 소뇌 쪽으로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척추기저동맥이라 합니다. 이 척추기저동맥에 이 혈관이 막히면은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그 외에 다른 증상이 없는 일반적인 미니 뇌졸중의 어지럼이 발작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어지럼증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지럼증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귀의 문제,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 두통, 말 어두남, 한쪽 팔다리 마비 이런 것이 오면 뇌질환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1861년도에 이 의사분 메니에르라는 병을 발견한 이 메니에르 분은 이 농아들이 주로 있는 그 농아 병원의 원장이었는데 이 농아들이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천적으로 청력이 떨어진 농아가 어떤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뒤에 그 시체를 부검해 보니까 귀 안에 속귀 안에 출혈이 있었어. 이 출혈 때문에 어지럼증이 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지럼증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귀의 문제, 어지럼증의 다른 증상, 말이 어두나고 팔다리 힘이 없고 이러면은 뇌 질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어지럼증 환자를 보고 있다가 최근에 MRI 기법이 아주 발달하면서 MRI가 아주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 급속히 증가되면서 MRI 영상 덕분으로 어지럼증만 단독으로 오는데 그 원인이 귀가 아니고 머리 쪽으로 오는 경우는 많이 발견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얀 부위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알 수 없지만 이 하얀 부위가 아주 조그마한 뇌경색이에요. 이런 부위에 뇌경색이 오는 거는 과거에 CT는 알 수가 없었어요. MRI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런 MRI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아주 조그만 영역의 뇌경색이 오는데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MR 이미징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에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 동반 없이 어지럼증만 단독으로 오는데 그 원인이 머리에 있는 질환이 충분히 있고 그 경우의 대부분이 뇌졸중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지럼증 단독으로 오는 뇌경색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MRI 영상을 찍으면 어지럼증만 오는 경우도 충분히 뇌의 질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세 명은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을 결정했는 그 38선 이남 이북으로 영토 분할을 했는 이 유명한 세 분이죠. 이분이 어떤 여기 계시는 처칠, 여기 있는 루즈벨트, 여기 있는 독재자, 소위 말해 스탈린 이 세 분이 다 공통으로 앓았던 병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 인구 6명 중에 1명이 평생에 뇌졸중을 앓는다. 6초에 1명씩 뇌졸중을 사망한다. 2초에 1명이 뇌졸중이 발생한다 할 만큼 정말 뇌졸중은 상당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뇌졸중과 오늘 어지럼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중풍이라 하죠. 중풍, 뇌졸중, 갑자기 어떤 일이 만난다. 졸지액하는 졸자입니다. 중은 가운데, 우리 머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가운데. 그래서 이런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또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두 개 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동맥 혈관에 이런 기름기가 낀기고 혈관이 막히면 허옇게 보이는 뇌경색이 옵니다. 뇌경색. 두 번째는 이런 뇌출혈은 이런 피가 터지는 거죠. CT에 보면 허옇게 보여요. 이 부위가 피가 터지는 출혈입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이 두 개 다가 뇌졸중이고 이러한 최근에 점점 이런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으므로 뇌출혈의 빈도는 줄어들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 중에 주로 뇌경색으로 오는 뇌졸중에서 어지럼증이 주로 흔한 증상이고
때때로는 이런 뇌경색 오기 전에 예고 신호로서 어지럼증이 온다.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이 건강의 빨간불 미니 중풍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보시면 한국에서 뇌졸중은 현재 이 암, 심장질환, 코로나, 폐렴 5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뇌혈관 질환이 3대 사망 원인이었죠. 최근에 2019년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엔데믹한 코로나가 있어서 감염으로 사망이 많았지만 보통 뭐 코로나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또 중간에 폐렴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사실 어르신들한테 폐렴은 무섭습니다. 물론 폐렴은 폐렴 자체도 있지만 뇌졸중이나 이런 걸 해서 면역이 떨어져서 오는 폐렴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뇌혈관 질환 치료하시는 분들 열심히 많이 잘해 주셔서 지금 3대 사망 원인에서 조금 벗어나서 5번째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있을 만큼 많이 적극적으로 응급실도 오시고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많이 여기 대해서 이해하시고 해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추세입니다. 물론 암은 하나의 장기의 질환이 아니니까 단일 장기로 본다면 심장과 이 폐와 이 뇌의 문제가 역시 여전히 많은 경우에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이지만 최근에 뇌졸중은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우리 뇌졸중 전공 의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점점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뇌졸중에 사실 그 환자분들이 이런 말합니다. 저 뇌졸중 좀 안 오고 평생 살다가 참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의 위험 요인 중에서 이런 나이, 어쩔 수 없는 나이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될 게 아니고 또 남자가 아무래도 남자로 태어난 거는 뇌졸중에 대한 위험도 좀 높고 또 가족력 이런 건 저희들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방세동 이런 건 얼마든지 노력으로 됩니다. 그럼 이 고혈압과 흡연, 당뇨, 고지혈증이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혈관에 주는 상처는 뭡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수도 파이프에 이렇게 녹이 슬면은 아주 보기 싫죠? 이 물이 통하기 어렵듯이 이 혈관에 이런 더러운 기름이 낑기는 게 죽상경화입니다. 이 죽상경화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물론 죽상경화의 가장 또 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에이징, 노화니까 노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고혈압, 당뇨, 담배, 고지혈증 이 4가지 인자만 조절하면은 뇌졸중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 파이프에 녹서는 것처럼 혈관에 녹서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고혈압, 특히 참 안타까운 거는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 혹은 당뇨가 있는 환자분이 담배까지 태우면은 이 혈관의 상처는 엄청난 것입니다. 특히 이런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4가지 죄송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만 줄이더라도 우리가 상당한 부분에서 뇌졸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혈압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중에서 한 조절이 되는 경우는 50%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아직도 50% 정도가 약을 병원에 찾지 않든지 적절한 약물 조절이 좀 힘든 경우가 있고 당뇨인 경우도 지금 당뇨와 당뇨 전 단계, 당뇨 전 단계는 당화 혈색소 5.7에서 6.4까지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2천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전 인구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당뇨 혹은 당뇨 전 단계니까 아주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이 콜레스테롤 문제도 저는 이 고지혈증은 정말 중요한 병이고 이 고지혈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혈관을 동맥경화로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고 근데 요즘 종종 보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필요 없다. 콜레스테롤 약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기피하는 유튜브 내용이 많지만
참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근거 있는 치료법으로 본다면 뇌졸중 환자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장질환하고 두 개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하시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올립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걱정한다고 차 운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운전을 하죠. 고지혈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아주 위험한 부작용이 올 확률이 1이라면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지 않아서 협심증이나 신경색, 뇌졸중이 오는 그로 인한 손해보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의학적인 통계가 다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에비던스가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란 말입니다. 또한 심방세동도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심장의 부정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적절히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뇌졸중을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결과로 이렇게 경동맥이 협착이 짤룩하죠. 여기 보시면 혈관에 이런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이 동맥경화하고 혈전이 있죠. 이런 경동맥이 좁아지면 이 좁아진 이 동맥경화에 이런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머리 안에 들어가서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즉 경동맥 협착도 뇌졸중의 강력한 위험 요소가 되고 경동맥 협착이 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나이, 남자, 가족력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이런 요인들만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에 있어서 하나 말씀 꼭 정말 해드릴 거는 가정형 혈압이라 해서 집에서 재는 혈압이 135 밑에는 8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혈압을 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소변 활동을 한번 하고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10분 정도 쉬은 뒤에 혈압 커프를 심장 높이에 두고 2번 연속으로 혈압을 재서 낮은 혈압을 기록해서 가정 혈압이 135를 넘지 않고 밑 혈압이 85를 넘지 않으면 일단은 관찰을 합니다. 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또 하나의 좋은 팁은요, 체중 5kg 정도 빼고 소금을 50% 먹지 않으면 혈압이 10 떨어집니다. 소금을 50% 먹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집에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음식에는 국의 염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중 감소와 염분 50% 감소를 통해서 혈압을 1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방법이고, 고혈압에 대한 최근에 아주 90년대 후반 이후로 정말 좋은 약들, 노바스크 같은 칼슘 채널 약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고혈압이 많이 조절됨으로써 뇌졸중이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혈압은 뇌졸중이 한 2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뇌졸중의 증상 중에 제일 우리 아마 일반인들이 아는 가장 쉬운 거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한쪽이 나무살 같아 말이 어둔하다. 이런 식으로 오면 누구라도 이제 뇌졸중을 생각하면 갑자기 이런 질환의 특징은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국소적이다. 즉 한쪽으로 오는 겁니다.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뇌졸중 아닙니다. 갑자기 양쪽 팔다리 힘이 없다. 뇌졸중의 가능성이 거의 떨어집니다. 이건 전격적으로 오는 거예요.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1주, 2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불과 1분 전까지 멀쩡하다 갑자기 오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음성 증상. 어떤 서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힘이 없어서 서 있을 수 없다. 오른쪽 팔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팔을 못 올린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 음성 증상으로 오죠. 국소적이면서도 전격적으로 오고 음성 증상으로 오는 게 뇌졸중의 증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오는 뇌졸중도 있죠. 물체가 2개로 보인다. 혹은 시야가 한쪽이 안 보인다. 혹은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시야가 한쪽이 흐리다. 이런 복시, 물론 복시나 시야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는 안과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머리 안의 문제로 해서 시야나 한쪽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이런 몹시 어지러운 거, 또한 서 있을 수 없을 만한 심한 자세의 문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귀의 문제는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하더라도 실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걸으면 힘들지만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오는 문제, 우리 뇌에 오는 문제는
그렇게 심한 어지럼증이 없는데도 서 있을 수 없을 만한 심한 자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그저 한번 어지러워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환자를 서 있을 수 있느냐만 한번 테스트 해봐도 이분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어지럼증 강도에 비해서 심한 자세의 불균형은 중추성 어지럼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말초성 어지럼인 귀의 문제는 주위가 빙긋빙긋 돌고 구토를 하더라도 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중에서 이런 자세 불균형과 어지럼증의 강도 간의 어떤 비례하느냐 비례하지 않느냐를 잘 봄으로써 실제 어지럼증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관성 어지럼증을 좀 분류할 때 흔히 말해서 일과성 뇌허혈증이다. 미니 뇌졸중이죠. 보통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24시간 이내, 사실은 수십 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니까 이 사라지는 증상 때문에 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분, 10분 이내에 좋아지지만 이것을 바로 미니 뇌졸중이라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이 완전 뇌에 구조적인 병변이 오면은 하루 이상 지속하겠죠. 두 번째는 어지럼증 단독으로 오는 경우를 미니 뇌졸중이라 하고, 어지럼증 외에 다른 말이 어두나든지 팔다리 힘이 없다든지 팔다리 감각이 들린 이런 국소신경학 증상을 동반하느냐. 사실 국소신경학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쉽게 어지럼증이 머리의 문제인 걸 알 수 있지만 어지럼 단독으로 그것도 5분 10분 이내에 좋아지면은 의사조차도 이것이 어지럼증이 머리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MRI가 이런 뇌경색이 보이면 누구나 진단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MRI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이 뇌혈관 질환이 완벽히 아니란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RI가 아무리 정상이지만 의사의 판단에 다시 촬영이 필요하면 재차 촬영했을 때 그때 어떤 혈관 병변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에 뒤에 슬라이드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머리 사진인 뇌 MRI는 이상이 없지만 여전히 혈관 질환, 즉 중풍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혈관성 어지럼, 즉 중풍을 시사하는 어지럼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석증과 대비해서 머리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즉 자고 일어날 때, 자려고 누울 때, 자다가 몸을 옆으로 돌릴 때, 혹은 신발끈을 매려고 고개를 숙일 때, 마지막에는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보려고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이 5개의 동작에서 1분 미만으로 팽 도는 어지럼이 생기면 이건 이석증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걸어갈 때, 식사할 때, 텔레비 볼 때, 공부할 때, 오늘처럼 저처럼 강의할 때, 이런 머리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면은 특히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혈관성 어지럼을 의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한 두통. 이렇게 아픈 경우 처음이다 할 만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심한 두통이 벼락치듯이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동반된 경우, 이것이 바로 벼락두통이고, 이런 벼락두통 때 어지럼증이 올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젊은 분들에서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소가 없는 젊은 분에서 혈관이 찢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이 찢어지는 박리가 있는 경우에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 외에는 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보통 전날에 약간 머리 쪽에 물리치료나 지압을 받았다든지 가벼운 뇌진탕, 교통사고 뒤에 다음날 갑자기 후두부에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혈관 박리를 의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루 이틀 지나도 어지럼증이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 이것도 역시 머리 쪽의 문제입니다. 귀질환인 경우는 대체로 24시간, 48시간 이내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앞에 말하는 일과성 뇌허혈증이에요. 5분, 10분 이내에 좋아졌어요. 또 일주일 뒤에 또 5분 정도 심한 어지럼이 오고, 이렇게 짧게 반복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미니 뇌졸중, 흔히 꼬마 중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어지럼의 강도에 비해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자세의 문제. 그러나 어떤 것도 이런 위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 사실 30, 40대 여성분들에서 어지러운데 혈관성 어지럼을 시사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경우고, 이런 경우에 MRI를 찍는다는 것은 사실은 가성비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어느 정도 나이 이런 요소들을 다 감안하고 어지럼증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혈관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니 뇌졸중이죠. 제가 앞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위가 돌아가는 심한 어지럼증, 뭔가 빙글빙글 돌죠. 혹은 그러면서 막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넘어지는 낙상, 이런 것들이 생기다가 5분, 10분, 20분 이내에 전격적으로 좋아져요. 이러면은, 야, 이건 뭐 오늘 좀 내가 어찌 잠을 못 자서 그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의 빨간불입니다. 보통 그 2주 이내에 10% 이러고 나서 그리고 그 6개월 이내에 20-30%에서 뇌경색이 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 빨간불을 놓치면 정말 후회하는 거고,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역시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건강의 빨간불, 적색신호. 중요한 건 어지럼증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은 없다. 또 어지럼증이 수분, 수시간 이내에 좋아진다. 그래서 방심하게 되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건강이 빨간불이고, 이런 뇌졸중이 이런 미니 뇌졸중 후에 오는 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75세 남자 고혈압, 당뇨, 흡연 위험 요소를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서 3주 전, 2주 전, 1주 전 3번 다 5분, 10분, 10분 정도의 수분 이내에 좋아지는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지럼 발생하는 상황은 식사 도중, 즉 자고 일어나고 하는 머리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5분 이내에 좋아졌으면 뭐 별거 없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전격적인 어지럼과 함께 뇌졸중이 맞붙는 거죠. 우측 수족이 저리면서 이때 증상이 어지럼과 함께 다른 증상이 올 때 찍은 사진에서 허연 부위는 뇌경색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치료가 힘듭니다. 2단계에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2단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앞에 제가 말한 척추 기저동맥이라 해서 이 허연 부위가 끊기는 부위, 여기가 척추 기저동맥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런 협착이 있으니까 혈액이 겨우 흐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본인으로서 건강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혈관을 녹슬게 하는 주범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런 위험인자 3개 이상 가진 어르신 환자는 어지럼증이 발생할 때 그 어지럼증이 뇌졸중의 확률이 무려 5.5배 높다는 겁니다. 즉 75세, 80세 노년층에서 고혈압, 당뇨, 담배를 열심히 태우신 분이 어지러우면 그 어지럼증은 그런 위험 요소가 없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혈관 질환의 확률이 무려 5배 반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어지럼증이라는 것이 실제 매우 위험한 그런 질환을 시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 개는 이 귀로 나타나는 기중풍. 제가 아까 눈으로 나타나는 뇌졸중, 귀로 나타나는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귀로 나타나는 뇌졸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역시 이것도 노년층에서 고혈압, 당뇨나 흡연 같은 위험 요소가 많은 분들에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서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팔다리 마비는 전혀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MRI 찍으면 정상이에요. 첫날은. 즉 머리에 이분은 혈관이 막힌 게 아니고 귀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귀로 가는 혈관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소뇌, 즉 소뇌와 숨골을 지배하는 혈관 중에 아이카라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에서 나오는 분지,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지가 귀로 가는 거예요. 즉 귀로 가는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숨골과 소뇌로 가는 혈관이 막힐 수 있다는 하나의 빨간불인 거예요. 그래서 귀로 나타나는 뇌졸중은 귀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내이경색, 속귀경색인데 MR은 정상이니까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방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럼증과 청력장애가 노년층에 갑자기 오면은 그거는 귀중풍이고, 그거는 추후에 이렇게 이틀 뒤에 이렇게 머리에 뇌경색, 허연기 나타나는 전형적인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나타나는 뇌졸중, 눈으로 나타나는 뇌졸중, 다 뇌졸중입니다. 우리가 아는 뇌졸중은 그저 말이 어두나고 입 돌아가고 팔다리 힘이 없는 그것만 뇌졸중이 아닙니다.
갑자기 청력장애. 그러나 여 중요한 거는 20대 젊은 여성이 감기 뒤에 청력저하가 온다고 그거를 기로 나타나는 중풍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있는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청력 증상, 그것이 바로 어지럼증 함께 나타난 그것이 귀로 나타나는 뇌졸중이라는 의미지, 젊은 분에서 갑자기 귀 안 들린다고 뇌졸중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건 어떤 판단의 영역은 의사의 영역이고 전문가를 만나서 함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또 하나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이런 손에, 숨골에 오는 경우에 하얀 거 여기 어지럼증입니다. 뇌경색. 숨골에 오는 경우도 어지럼증이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이 귀질환으로 오해합니다.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 이렇게 말했죠. 1861년도 메니에르가 이 메니에르 병을 발견하고 MRI가 아주 대중적으로 되는 2000년도 전까지는 어지럼증 단독으로 오면 귀의 질환,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신경질 이상 소견이 나오면 머리 질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했지만 MRI 발달된 2000년도 이후는 그런 개념은 이제 틀린 개념이고, 어지럼증 단독으로 와도 머리 안에 문제도 얼마든지 어지럼증 단독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손해입니다. 손해에 오는 경우에 뇌경색은 어지럼증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비인후과의 귀의 문제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손해 뇌경색의 참 문제점이 하나는, 손해에 오는 뇌경색의 50%가 심장에서 옵니다. 아까 말한 심방세동 같은 그런 심장질환 때문에. 근데 심장질환에는 심방세동으로 이제 혈전, 피떡지가 만들어지고 이게 혈관 타고 머리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혈관에 막히면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다음에 심방세동으로 큰 혈전이 생기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해에 조그마한 뇌경색이 오더라도 이것이 어지럼 단독으로 오고, 이런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심장과 뇌질환에 대한 원인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항은, 뇌경색으로 왔는 어지럼증 환자가 첫 번째 MRI 찍었을 때 이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20%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환자분한테 제가 열심히 강조합니다. 어르신, 필요하면 한 번 더 찍어야 됩니다. 왜? 첫 번째 MRI에서 이상이 없다고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이 아주 조그마한 뇌경색이 오는 경우에는 MR과 MR, 그 정밀한 MRI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경우는 의사의 판단으로 해서 한번 다시 찍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무려 20%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MRI 찍는다는 것은 필요할 때는 두 번, 세 번 더 찍어야 되지만, 또 반대로 너무 또 필요하지 않는데도 또 MRI 많이 찍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결국 어지럼증 전문가의 상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하면,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 환자에서 첫 번째 찍은 어지럼증 MRI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무려 20%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질환이 분명히 맞아요. 중풍이 분명히 맞는데 MR에서 안 보이는 경우는 앞에도 말했는 귀로 나타나는 귀중풍, 또 앞에 말했는 뇌경색이 너무 적어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미니 중풍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5분, 10분 이내에 좋아졌다 사라지고 하면은 이거 방심해서 MR이 이상 없으니까 집에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도 그 상당히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게 요즘은 그렇지 않았는데 과거의 초반 MRI에서는 이런 급성 뇌경색을 보는 확산 강조 영상,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급성 뇌경색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 모든 MR 찍는 병원이나 센터에서 이 DWI 이미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 이미징을 사용하지 않아서 급성 뇌경색을 놓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이런 일과성 뇌혈증, 이런 경우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MR에서 정상이다. 또 뇌경색이 너무 적어서 첫 번째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 한 개는 귀로 나타나는 중풍이라서 머리 사진에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혈관성 어지럼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보면, 침묵의 살인자, 이걸 절대로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뭐 5분, 10분 이내에 좋아지니까 뭐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렇구나,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바로 응급실에 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뭐 집에 애들 전화하고 뭐 택시 부르고 화장 좀 우리 어르신들 화장하고 이래 오시면 안 됩니다. 119 타고 바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시면 약물과 이런 여러 가지 요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텐트.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뇌졸중 위험인자 치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철저하게 관리. 이것만 해도 중풍 예방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고혈압 관리, 심장 관리, 당뇨 관리, 흡연 관리,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술은 심방세동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심방세동이란 심장이 부들부들 떠는 부정맥 중에 한 개인데, 그 심장에 피가 고인물이 섞듯이 부들부들 떨면은 혈액이 고여서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요즘은 3시간 이내에 오시면 아주 좋은 치료를 우리나라 국내 뇌졸중의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3시간 이내, 6시간 이내에 오시면 급히 혈전 용해도 할 수 있고 혈전도 제거하고 여러 치료가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 특히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제일 정말 중요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는 신경과 이형 어지러워서 하는 유튜브인데, 여기 보면 많은, 제가 앞에 말했는 귀가 어지럽고 안 들릴 때 귀 질환으로 착각하는 소뇌 뇌졸중 등과 같은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가지고 꼭 한번 이거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제 유튜브를 소개한 게 아니고, 우리 환자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자기 병을 알고 뇌졸중을 이해해야지 자기 몸에 오는 변화를 빨리 이해하고 병원에 올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전문가의 어떤 그런 쉬운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내 거로 하는 이런 지식 나눔의 채널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비욘디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품격 있는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비욘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건강에 대한 정보가 쉽게 전달되는 게, 진짜 이거는 대단히 큰 선한 행위를 하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욘디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경과 이형 어지러워서 채널도 많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여기에 많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이형 어지러워서 넣으시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다음 3월 29일은 참 우리 어르신들,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하체 근육, 노년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합니다. 내가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내 발로 걷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이 준 수명을 다 하고 사느냐, 아니면 요양병원을 가서 남신세 지면서 사느냐는 오로지 하체 근육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노년에 의한 근육 운동의 중요성과 이 근육이 어지른 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3월 29일 날 저녁 7시에 상세하게 근력 운동의 중요성, 근육의 어떤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남은 시간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답변,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조금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제가 좀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송이 채널 선생님, 어지럼증은 뇌졸중까지 가나요? 이비인후과에서 어지럼증 검사를 했는데 눈이 쏠려있다 하는데 저는 뇌성마비입니다. 예, 어지럼증은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이 때때로는 뇌졸중이 그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쏠려있다는 것이 어떤 뇌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거는 우리 신경과 전문의의 어떤 진찰이 필요합니다. 귀의 기능도 떨어졌다고 왜 그럴까요? 어지럼이 안 없어져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물게 어떤 경우는 귀와 머리의 양쪽의 어지럼 평형의 어떤 양대 산맥이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KTX 출발역이 서울이고 종착역이 밑에 내려가면 부산과 서울에 다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귀와 뇌가.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요즘 가끔 새끼손가락, 손날 부분 저리는 증상이 있는데, 이런 손저림이 뇌졸중 초기 증상이 있나요? 이분의 연세, 그리고 어떤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뇌졸중의 위험 요소들 다 고려하고, 또한 전격적으로 오느냐, 아니면 이것이 서서히 오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새끼손가락, 손날 부분만 저리면 이건 뇌졸중 아닐 겁니다. 그건 아마 손으로 가는 신경이 약간 압박이 되는 이런 병이 더 가능성이 있고, 뇌졸중 가능성은 조금 적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블루보틀 선생님은 아버지가 60대 후반 뇌졸중 초기로 치료 후유증이 나와 편청만 말도 더듬으시는데 뇌졸중 초기 증상에서 바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라 하더라도 아마 이때 우리 어르신이 마비까지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뇌졸중이 실제 입원해서 그 입원 기간 내에 악화하는 경우가 한 15%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지만 안타깝게 입원 도중에 더 악화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 마비가 같이 동반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적극적인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정말 중요하고, 담배를 끊지 않으면 실제 흡연이 주는 위에는 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꿀벌이 선생님은, 매니어의 병, 최근 들어 머리가 멍하고 안개 낀 것 같아.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이 말씀만 듣고는 뇌졸중의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매니어의 병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10년, 20년 오랜 시간이 갈수록 거의 어지럼증 발작이 없이 비교적 어지럼 발작 없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머리가 멍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 기억력, 이것은 뇌졸중하고는 좀 관계는 없겠습니다. 단지 기억력은 65세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혹시 머리가 멍하고 안개 낀 느낌, 이런 것들이 매니어의 병, 제가 오늘 어지럼증은 크게 4가지 영역이 있다 했죠. 귀, 머리, 심리적인 측면. 그 어떤 매니어의 병의 발작이 아니고, 매니어의 병 뒤에 오는 시민성 어지럼은 머리가 멍하고, 맑지 않고, 띵하고, 무겁고, 좀 붕 뜨는 느낌, 맑지 않은 느낌 올 수 있는, 즉 매니어의 병 뒤에 오는 시민성 어지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거는 어지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 MRI 검사해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MRI 검사보다 더 도움되는 거는 기억력 검사라든 인지기능 검사, 또한 그 어지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그 어떤 평형 기능에 대한 정보를 더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소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만 멍하다는 것은 뇌졸중 가능성이 정말 드물죠. 이렇게 오는 뇌졸중은 없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 어지럼과 현기증이 자주 일어납니다. 모든 검사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용어는 사실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자율신경 장애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다 있는데, 이 자율신경으로 인해서 어지럼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4가지 영역이라 했죠. 귀, 머리, 심리적인 거. 4번째는 자율신경, 기립성 저혈압을 포함해서 일어날 때 혈압의 변동은 없는데 빈맥, 맥박이 빨라지는 기립빈맥 증후군 등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검사를 해보고, 만약 자율신경이 이상이 없다면은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하는 말은 자율신경 기능검사가 정상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게 다 정상이면 이게 바로 시민성 어지럼증입니다. 시민성.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의미는 자율신경 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용어인데, 또 선생님이 이상이 없다 하시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율신경 검사 한번 정밀하게 받아보시고요. 그것에 이상이 없으면 또 어지럼 전문가 만나서 심리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자율신경에 대한 말씀 드리면, 자율신경 기능검사 워낙 종류가 많아요. 다양하고 많은데, 사실 진단적 가치가 있는 자율신경 기능검사는 연속적인 혈압 측정이 가능한, 실시간 혈압에 대한 레코딩이 가능한 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자율신경 전문 클리닉을 통해서 검사 받은 것만이 신뢰성이 있는 검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교감 부교감 신경의 밸런스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율신경 검사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다시 한번 저희 댓글에, 저희 채널에 오시면 제가 충분히 답도 이렇게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특징은 역시 노년층에서 고혈압, 당뇨, 담배, 고지혈증과 같은 확실한 혈관 위험 요소에 있는 분에서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두 번째는 이석증과 대비돼서 머리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경 증상이 동반 없이 오로지 어지럼증 단독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지럼증이 5분, 10분 이내에 좋아진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119 타고 오셔야 됩니다. 택시, 콜택시 부르시고 집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전화하고 이러시면 말고 바로 오셔야 되고, 혈관성 어지럼, 보통, 2주 이내에 10%, 6개월 이내에 20-30%에서 뇌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또 잘못 너무 과하게 해서 30, 40대, 20, 30대 젊은 분에서 고혈압, 당뇨, 어지럼증도 없는데, 아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을 녹슬게 하는 원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MRI를 찍어서 이상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종종 발견했지만, 사실은 이런 20, 30대 젊은 분들에서 오는 어지럼증에서 머리에 문제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확한 그 진단에 의해서 어지럼증 전문가와 함께 서로 상담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앞에는 제가 말했는 어지럼 기능검사, 전전 기능검사를 통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이 머리 쪽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MR을 찍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고, 모든 어지럼증의 진단이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공감 능력, 경청의 자세로 환자와의 소통이다. 그래서 제가 어지럼증 진단 과정은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을 통한 소통 예술이다 할 만큼, 특히 외래 베이스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급성기 증상이 대부분 소실되고 외래에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틀 전에 있던 그 어지럼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대화,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 이런 비욘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비욘드 시청자들과 함께 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어지럼증 상담소를 통해서 계속 이런 어지럼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환자들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까 싶습니다. 아마 3월 29일날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 생각하는데, 요즘 근육 운동이 대세입니다. 근육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육 1kg는 돈 400만의 가치가 있다 할 만큼 근육은 상당히 중요하고, 당뇨뿐만 아니고 어지럼증, 심장병, 혈압 조절, 심지어 치매까지 근육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 또 근력이 왜 중요하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은 대단히 유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비욘드, 저희 어지럼증 상담소, 이영의 어지럼증 상담소에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